자, 오늘은 그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의 방향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 합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보면은 그 핵심 물가 지수가 뭐 놀랄 만큼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예, 뭐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둔화되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저효과,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림들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반도체 공급망 불안들이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화정책 쪽에서는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더 떨어뜨리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금리도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6월 말이 되면요. 네. 전체 미국의 전체 주는 아니지만 한 24개 주가 이제는 그 지원금, 네. 직장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한테 네. 드리는 그 지원금을 이제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게 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사실은 공짜 돈을 못 받는 거니까 네. 뭐 조금 취직할 마음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런데 그러면은 취직을 많이 하면 사실은 공급의 이슈가 조금 해소된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반도체 섹터도 뭐 500억 불 투자한다고 그러고 네, 뭐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디플레이션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네. 있다라는 거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연준은 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뭐 기저효과가 소멸된다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불안이 좀 진정된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그러니까 미국 물가지표 중에 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원자재라든지 음식료 가격들을 제외한 물가지표인데요. 이 물가지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절반을 차지했던 게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던 영향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신차 가격도 한 1%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던 변수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왜 올랐을까라고 본다면은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공급 불안이 좀 진정이 된다면 자동차 가격들은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더 낮추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고용이 높아지면, 고용이 개선되게 된다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 소매업체 재고율이 11.07, 거의 1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와 견조한 판매, 그리고 고용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제조업 쪽이 좀 더 선방을 하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증권사 전략 스트래테지스트들이 쓰신 네. 리포트를 뭐 거의 다 봅니다. 네. 네, 거의 다 쭉 봤는데 정말 반으로 딱 나눠요. 네, 어떤 분들은 네. 가치주, 경기 민감주 사야 네. 된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는 성장주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반반씩 사면 되죠. 그럼. 네. 그런데 우리 이경민 팀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 하나 고르자면 가치주입니까? 아니면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실적
동반되는 성장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은 30배에 육박했던 PER이 최근에는 15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 또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아니면 선방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개선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다 오히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실적이 동반된 수반되는 성장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마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반으로 나뉜다라는 그 의미는 금리,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 금리 상승 압력은 저항점을 통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클리컬보다는 실적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성장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주네요.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뭐 생각보다 좀 남아서 다른 질문 해야겠습니다. 네. 성장주라면 어떤 섹터입니까? 인터넷하고 2차 전지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성장주라고 해서 막연하게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올해 하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직까지 연준이 긴축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작년과 같은 유동성 환경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동성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시장을 아웃퍼폼 했느냐를 한번 봤을 때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데 두 가지 섹터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아웃퍼폼 했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아웃퍼폼 했던 섹터가 소프트웨어 섹터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고 그게 지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연준이 왜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가 회복된다. 그만큼 그동안 엄청나게 풀었던 유동성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게 하겠다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정상화로 한 발씩 다가가는 그림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 성장주라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였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업종들이 워낙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 상승이 있었긴 했지만 이내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할인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으로 가겠다. 완전 고용까지 아직 멀었다. 이런 그림을 본다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점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고점까지 75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10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2월은 돼야지 고점권에 도달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 레벨이라면 시장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속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이경미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뭐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사실은 테이퍼링을 시작한들 그동안 우리가 테이퍼링의 단어를 우리 입으로 한 1000번 이상 얘기했을 텐데 얼마나 반영이 돼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또 보실 수 있네요. 그러면 그 하반기 시장이 조금 단순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떻게 강세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뭐 좀 뜨뜻미지근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강세장 전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주 정도 쉬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작년에 12주 쉰 다음에 코스피가 장중 저점 대비 고점까지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박스권 동락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도 기대해 볼 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 불안이 진정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소매업체들 그리고 중간 도매상들의 재고 축적 수요까지 유입되게 된다면 제조 관련된 주 그리고 수출 관련된 종목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의 중심을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하반기 실적을 충분히 내줄까?
걱정들을 아마 7월 달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덜어내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타겟 하반기까지는 3,630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82원,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1년 뒤에 예상되는 이익이 282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600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240이었거든요. 282원에다가 PR 13배만 해줘도 3,600선 충분히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갈 수 있는 레벨,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조금만 움직여줘도 시장이 좀 더 레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림들이 하반기 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3,600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분 좋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